네, 안녕하세요. 2012학년도 건대 논술을 다뤄볼 건데요. 사실 우리 이제 이 건대 논신책 여러분들 사셔서 처음으로 딱 펴봤을 겁니다. 그래서 건국대학교가 요즘에 떠오르는 대학 중에 또 하나지 않습니까? 동부 지역에 서울 동부 지역에서 이렇게 용처럼 치솟고 있는 학교입니다. 또 많은 학생들이 건국대학교에 대한 어떤 그 이미지가 상승되었다라는 것도 잘 인지하고 있고요. 그래서 매년 경쟁률도 높아지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떤 커트라인이라 그러죠. 이 부분도 상당히 상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건대 같은 경우는 학생들이 기본적으로 논술을 이제 최상위 대학을 노려서 이제 쓰는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건대가 사실 이렇게 약간 완충지대 같은 역할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1차 수시에 빠져 있는 데다가 날짜도 다른 학교랑 이렇게 딱히 이렇게 중복되어 있는 경우가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건국대는 이렇게 선택의 좀 폭이 좀 넓어진 상태가 되죠. 그래서 경쟁률이 좀 높아지는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올해 그 6회 그 수시 6회 제한이라는 어떤 그 제도가 건대 그 경쟁률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칠지는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2012학년도 논술에서 아주 눈에 띄게 달라진 것이 일단은 논제가 3개에서 2개로 줄었어요. 이거 엄청난 겁니다. 그렇죠? 학생들 입장에서 3개를 쓰느냐 2개를 쓰느냐라는 건 차이가 많고요. 게다가 이제 3개를 쓸 때는 2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표 같은 걸 간단하게 이렇게 분석해서 설명하는 거였는데 표 자체를 분석하게 하는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렇게 동떨어진, 그러니까 1번하고 2번하고 3번 문제라는 이 관계가 2번 표 문제에서 약간 동떨어진 성향을 보였었어요. 그러니까 1번하고 3번은 어느 정도 연결고리가 있었는데 그런 걸로 봐서 아마 그런 어떤 문제, 시간의 문제, 학생들이 어떤 그 논술을 하나의 그 완성된 글로 쓰게 하기 위한 어떤 흐름 같은 걸 통해서 두 문제로 그 문제 유형을 통합시켰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번에 2012학년도에 바뀌었던 문제가 뭐냐면 1번 문제 자체가 표를 설명하는 문제였어요. 표를 설명하는데 그게 그냥 표 자체를 설명하는 부분에서 무엇으로 바뀌었냐면 그 이전에 앞에서 주어진 제시문들이 어떤 의미, 어떤 사회학적 어떤 의미를 나타내는가를 정확하게 찾아내게 한 다음에 그것을 그냥 요약하는 정도의 어떤 비교 분석 정도의 글을 쓰게 했던 거와는 달리 2012학년들은 바로 그 비교한 그 내용, 즉 앞에서 주어진 제시문에서 주어진 어떤 사회학적 관점을 갖다가 그 표에다가 적용시켜서 해석하게 한다라는 좀 더 복합적인 문제로 바뀌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문항수는 2개로 줄었지만 사실은 첫 번째 주어진 제시문의 사회학적 관점을 못 찾아내거나 혹은 표를 잘 못 이해하거나 혹은 그 관점을 표에다가 잘못 적용하게 되면 사실상 건대 는 빠이빠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 거기서 끝나지 않고 문학작품이 나오고요. 그 문학작품 속에 등장하는 등장인물들 간의 관계를 앞에서 1번 논제에서 다뤘던 사회학적 관점을 다시 끌어다가 또 설명하게끔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2012학년도에서 건국대 논술에서 가장 큰 특징은 뭐였냐면 맨 앞에 주어진 사회학적 개념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계속 표라든가 문학작품 속의 등장인물들이라든가 이렇게 등장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텍스트들에게 계속 적용해보는 다면사고형 문제가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물론 이전에도 건국대는 굉장히 좀 다른 학교에 비해서 어려운 사회학적 관점을 이용한다든가 철학이라든가 이러한 개념들을 활용함으로써 학생들이 굉장히 그 곤란해하는 그 논술을 출제하는 학교였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문항수를 줄여준 것까지는 고마웠는데 그것을 훨씬 더 복합적으로 적용하게 하는 그 패턴으로 변했다라는 겁니다. 약간 연세대학교 패턴하고 좀 비슷한 느낌을 보여주는 그런 글을 이렇게 논술을 냈다라는 사실이에요. 아마 올해도 역시 2013학년도에서도 그런 유형의 글을 두 논제를 통해서 논제 2개를 내지만 사실은 굉장히 복합적 관계를 여러분들이 끌어내도록 하는 논제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2012학년도 아마
올해를 통틀어서 가장 따끈따끈하게 나오는 문제풀이가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요. 2012학년도 건국대는 어떤 의도로 여러분들에게 문제를 냈는지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문제를 한번 볼게요. 제시문가에 제시된 개념을 참고하여 라고 했죠. 바로 이 부분이에요. 요거를 잘 못 잡아내면 아주 그냥 아웃이 됩니다. 아셨죠? 그래서 가에 제시된 개념을 정확하게 잡아내셔야 됩니다. 좀 이따 한번 가를 읽어보면서 같이 잡아볼게요. 제시문 나의 진품 구매자와 복제품 구매자의 태도 변화에 따른 특징. 자, 태도가 일관적인 게 아니라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죠. 거기에 특징을 분석하라 했으니까 이 개념을 이용해서 분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냥 표를 단순 분석하는 게 아니죠. 개념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라는 문제입니다. 이게 적용이 안 되면 아무리 열심히 표를 분석했어도 여러분들 자신만의 생각으로 결론이 나기 때문에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가의 개념을 잡아내야 되겠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건대는 주어진 첫 번째 제시문에 이 개념을 못 잡아내는 순간 사실은 논술 전체가 다 무너진다는 거 기억하세요.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제시문을 한번 봅시다. 사회에서의 삶은 개인이 사회화된다는 것을 전제한다. 사회화는 개인이 인간들 사이의 사회적 관계를 익히고 한 사회 혹은 집단의 규범과 같이 신앙에 동화되어가는 메커니즘에 상응한다. 좀 어려운 말이 처음부터 막 나오죠. 근데 사실은 앞에서 등장하는 부분은 하나의 서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중요한 사회적으로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어떤 사회가 만들어 놓은 메커니즘이죠. 사회적 구조 안에 인간이 어쩔 수 없이 거기 동화될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부르디유에게서 사회화는 이분 굉장히 또 어려운 분이죠. 뭐 이분에 대한 어떤 배경 지식을 알고 있느냐 없느냐가 이 글을 이해하는데 크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었지만요. 알고 있으면 도움이 될 겁니다. 어쨌든 부르디유는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사회화는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설명되는 아비투스의 형성에 의해 특징 지어진다. 바로 이 아비투스가 등장했습니다. 영어를 가만히 보면 영어로 보면 habit이죠. habit. 그러니까 습관이에요. 그러니까 버릇, 습관 같은 건데 이게 어떤 약간 사회학적 개념으로서의 아비투스라는 것은 어떻게 부르디유가 설명하고 있는지가 아래 나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바로 이 다음에 나오는 요 요소들이 아비투스의 개념이라는 것이고 이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한 다음에 표에다가 적응시켜 나가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렇다면 아비투스를 뭐라고 얘기하는지 한번 정리해 봅시다. 각각의 계층이 생존 환경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영구적이면서 동시에 변동 가능한 성향 체계인 아비투스가 만들어진다 이랬습니다. 근데 재밌게도 영구적이면서도 동시에 변동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네요. 그러니까 아주 고정된 화석 같은 요소가 아니라는 거죠. 오래 가지만 사실상 변동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뭐에 따라서? 사회적 어떤 상황에 따라서라고 볼 수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 아래로 이제 쭉 내려가면서요. 실제적으로는 뭐 어려운 표현들이 막 나왔지만 기본적으로 아비투스라는 것은 우리가 사회를 살아나가면서 개인들에게서 그 사회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생겨나는 기본적인 성향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글이 나왔습니다. 다음 패러그래프를 통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들어가 볼게요. 자, 개인에게 내면화된 지각과 행동의 도식은 또한 구도라 불리기도 한다. 따라서 우리는 아비투스를 이루는 두 개의 구성 요소를 구분해 볼 수 있다 그랬습니다. 두 개의 구성 요소를 구분한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바로 그게 하나는 에토스라고 하나는 엑시스라고 합니다. 아셨죠? 자, 어려운 말이 막 쏟아집니다. 그런데 에토스는 편하게 얘기하면요. 기본적으로 도덕의 내면화된 형식이다라고 봄으로써 우리의 기본적인 가치관 같은 것들이 있잖아요. 마음속에서 우리 생각, 마인드 이런 것들을 에토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뭘 보고 나서 나는 저 사람의 행동이 나쁘다고 생각해 라고 판단하는 거 다 에토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어떤 자기의 기본적인 취향이라는 거 어떻게 딱 정해진 것이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도 나는 뭔가가 좋고 뭔가가 싫어. 그렇죠? 이런 부분들 모두
에토스에 해당됩니다. 근데 또 하나는 신체적 엑시스라고 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거는 신체 성향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신체적 엑시스라는 거 우리 습관이, 기본적인 습관이죠. 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양말을 왼쪽 발부터 씻는다든가 아니면 밥을 먹을 때 이렇게 반찬을 먼저 먹는다든가 물을 먼저 마신다든가 이러한 하나의 버릇 같은 것들도 모두 엑시스가 되겠죠. 기본적으로 이 에토스와 엑시스라는 요소가 나오긴 했지만 학생들이 아비투스의 하부 개념이라는 것을 이해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비투스가 이렇게 두 가지 개념을 내부적으로 갖고 있다는 것이지 이 에토스와 엑시스가 이 제시문 가를 전반적으로 끌어주는 그런 개념은 아니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쨌든 아비투스의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요. 결국 이 아비투스는 우리가 현실을 지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해석틀인 동시에 굉장히 중요한 표현 나옵니다. 자, 해석틀인 동시에 우리의 실천을 만들어내는 장본인이다. 즉 현실을 지각하고 판단할 수 있게 해주는 해석의 개념으로서의 에토스가 될 수 있고 우리의 실천을 만들어내는 건 엑시스로 실천이 만들어지겠죠. 바로 그게 아비투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비투스는 여기서 정의가 정확하게 내려졌네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사회학적 용어들이라든가 이런 표현들이 나와서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뭐야 이랬을 수도 있었지만 사실 이해하기는 그닥 어려운 글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비투스가 뭐냐라는 것만 정확하게 정의 내리면 돼요. 그냥 우리 자신도 모르게 우리의 어떤 도덕적으로 내면화된 혹은 또 외향적으로 길러지게 된 하나의 취향, 성향 체제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의 성향은 뭐냐? 너는 진보적이냐? 보수적이냐? 아니면 너는 여기에도 밑에도 많이 나옵니다. 포도주보다 맥주를 좋아하는 것도 맞고요. 정치 영화보다는 액션 영화를 좋아한다는 것도 맞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모두 아비투스에 의해서 형성되고 결정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나는 내가 왜 이걸 좋아하지? 라고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본 적은 없잖아요. 그냥 좋아하는 거잖아요. 이것이 아비투스로 설명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자, 이제 점점 아비투스의 개념이 정리가 머릿속에서 살살 되어가고 있습니다. 자, 바로 이러한 어떤 이거 마지막 통해서 우리가 사회 내에 어떤 위치를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습득하는 인식과 평가 구조인 아비투스에 따라서 달라진다. 이게 뭐냐면요. 사회 내에서 어떤 위치를 지속적으로 경험함으로써 습득되는 인식과 평가 구조라고 했어요. 자, 여기 또 하나의 중요한 표현이 나왔네요. 그죠? 이 아비투스가 알고 보니까 사회 내에서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는 거야. 어떤 위치에 있는데 그 위치를 계속적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거기서 습득되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봅시다.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서 뭐 해야 돼요? 아버지하고 엄마 따라가서 저 논도 이렇게 봐줘야죠. 논물도 봐줘야죠. 또 그 밭에 김도 매야죠. 여러 가지 어떤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야 되며 또 해야 되는 일들이 그냥 아침에 일어나서 자동으로 습관적으로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아침하고 점심 사이에 또 한 번 또 먹어야 되잖아요. 이러한 부분들은 그가 어떤 농부의 자식이기 때문에 생활 속에서 몸에 아주 오랫동안 배어있던 습관적인 요소들로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농부의 입장에서라면 쌀을 어떻게 보겠어요? 굉장히 소중하게 바라볼 수 있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굉장히 부잣집 아들이에요. 자, 부잣집 자식으로 딱 태어났습니다. 자, 그러면 새벽같이 일어나야 되는 경우라면 저는 이제 조깅이나 이렇게 아침 운동하기 위해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늦게 자요. 늦게 자고 겨우겨우 일어나서 차려준 밥 먹고요. 그리고 아주 편안하게 음악 감상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서는 친구 일이 있으면 나갈 수도 있고 친구 만나러 갈 수도 있고 그리고 백화점 같은 데 쇼핑도 다닐 수 있고 이렇잖아요. 완전히 생활 체제가 다르잖아요. 또 그리고 밥도 먹기 싫으면 남길 수도 있는 거고 흘리면 그거면 주워 먹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죠? 밥에 대해서 쌀에 대해서 생각하는 개념이 틀릴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렇게 사회 내에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어떤 경험을 했느냐에 따라서 결국은 이 아비투스가 고정화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아비투스라는 것은요. 하나의 우리의 계층, 그렇죠? 사회적 계층 속에서 드러난 인식되는 하나의 패턴, 행동 패턴과 인식의 패턴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로 눈치챌 수 있었던 글입니다. 자, 아비투스
어렵지 않은 글이었지만요. 그래도 처음 접하는 학생들한테는 상당히 어려운 제시문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에토스라든가 엑시스 같은 것들이 등장하면서 학생들이 좀 이거 뭐지? 이 개념들이 몇 개 더 나오네? 이렇게 했지만 다 아비투스의 틀 안으로 해석된다라는 겁니다. 꼭 기억하시고 접근하셔야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이 아비투스의 개념을 어디에다 적용한다고요? 표 2에다가 바로 제시문 나에서의 표. 여기 이제 표가 나오는데요. 요 설명하기 전에, 요 표를 설명하기 전에 앞에 내용이 뭐냐면, 자, 명품 브랜드 A를 구매했어요. A 뭐 명품 브랜드 뭐 아무거나 뭐 우리 생각해 봅시다. 뭐 샤 뭐 이런 것도 있고 그죠? 뭐 많습니다. 자, 어쨌든 A를 구매한 소비자들과 그것의 복제품, 자 아시죠? 예, 소위 짝퉁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진품을 구매한 이 명품 브랜드 A 진품을 구매한 소비자들과 복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다고 합니다. 자, 어떤 실험이에요? 두 개의 집단으로 나뉘었는데요. 명품의 기능, 품질, 디자인, 신뢰성 등이 우수하다고 믿어서 이러한 자신의 신념을 표현하고자 명품을 구매한 집단을 뭐라고 봤죠? 자아 표현 동기 집단. 자,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명품이라고 하지만 거기에 찍혀 있는 상품 때문에 구매한 게 아니라 뭐라고요? 와, 이 제품, 이 회사 제품은 정말 잘 만들어, 튼튼하게 만들어. 그리고 제품 디자인이 너무 예뻐.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회사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그 제품의 디자인이라든가 품질 그 자체만에 관심을 갖고 사는 사람들을 자아 표현 동기 집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셨죠? 자, 요 집단이 굉장히 중요해요. 요 집단에 대한 정의를 내리는 거. 그리고 명품 구매를 통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미지를 고양시키고 사회적으로 인정받기 위해 명품을 구매한 집단은 어떤 집단이라고요? 사회 적응 동기 집단. 자, 표현이 어렵지만 우리 금방 알 수 있죠. 어떤 그 제품이 굉장히 유명한 명품이야. 그거 갖고 있으면 사람들이 우와, 야, 이거 너 어떻게 샀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좀 뭐 여윳돈이 있어서 뭐 이렇게 얘기하면 얘 좀 잘 사는구나 뭐 이런다든가 아니면 그거 딱 들고 다녔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부러운 눈초리로 바라보는 거 이런 관심 같은 걸 받고 싶어하는 이런 사람들 사회 적응 동기 집단 뭐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일단은 이 글에 나와 있는 기준점으로 봤을 때 이렇게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두 개의 집단입니다. 자아 표현 동기 집단 그리고 사회 적응 동기 집단 이렇게 둘로 각각 나눴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나눠요? 이거를 명품을 실제로 진품을 구매한 사람도 이렇게 나누고 자 그리고 복제품을 구매한 사람도 이렇게 나눴다는 겁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품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 자아 표현 동기 집단 이건 너무 이거 제품이 좋아. 진품 구해야지 진짜 좋은 제품의 어떤 그 제품의 어떤 그 질을 갖다 자기가 경험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명품을 사긴 했어. 진품을 사긴 했지만 뭐 때문에 산 거야? 보이려고. 사람들한테 보이려고 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근데 복제품을 구매한 사람들 중에서 자아 표현 동기 집단은 어때요? 구매할 돈은 너무 예뻐. 디자인이. 너무 마음에 들어. 그런데 문제는 돈이 없어요. 진품을 구매하려면 너무 비싸잖아요. 그런데 그 디자인이나 스타일 이런 것들이 마음에 들어서 그걸 구매한 사람들이에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설명하기 좀 어려울 부분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그렇게 존재하고 분류한 거기 때문에 받아들여야 됩니다. 아셨죠? 설마 복제품 구매하는 사람이 그런 생각으로 구매하겠어? 이럴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전제하는 부분을 정확하게 객관적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야 정말 디자인 너무 예쁘다. 너무 멋있다. 근데 진품 사기엔 돈이 없어. 그래 뭐 복제품은 디자인 똑같으니까 나 저거 사고 다닐래. 이렇게 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사회 적응 동기 집단으로서의 복제품 구매한 사람들은 우리 금방 답이 나오잖아요. 돈은 없는데 뭔가 있어 보이고 싶어. 그치? 이런 사람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4개 집단으로 분리됐다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재밌게도 이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2번 측정을 했답니다. 한 번이 아니라. 한 번은 뭐예요? 1차 선호도 측정 이후 뭐가 공개되죠? 최근 복제품이 너무 많이 판매되고 있어 진품과 복제품의 구분이 어렵게 되었다는 상황과 관계 당국에서
대대적인 단속을 계획하고 있다는 정보를 제공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기본적으로 처음에는 그냥 어떻게 구매하세요 하고 조사를 해봤어요. 선호도. 그래서 이 사람들한테 이 제품이 어때? 마음에 드세요? 하고 선호도 조사를 했는데 그 다음에 정보를 쓱 흘린 거죠. 무슨 정보예요? 자, 이 복제품이 너무 많이 나와 이거. 그래갖고 진품하고 구별이 안 돼. 도무지 구별이 안 돼. 진품인지 복제품인지 전문가가 아니고서는 안 돼. 그래서 관계당국이 안 되겠다. 이 제품을 갖다가 단속해야 되겠다라는 정보를 흘린 겁니다. 자, 이 상황에서 어떻게 이 결과가 표의 결과가 달라지느냐라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설명해 내셔야 되는데요. 자, 표가 어떻게 바뀌었나 한번 볼까요? 이렇게 봤습니다. 이렇게 바뀌었어요. 자, 처음에 진품 구매자 집단 중에서 제품의 품질만 보고 산 사람들은 선호도가 5.36이었어요. 그렇죠? 근데 이 사람들이 복제품이 정보가 노출이 딱 되고 나서 복제품 돈다라는 정보가 딱 나고 나서 5.29예요. 사실 거의 차이가 없습니다. 소수점 이하대로만 변했죠. 이 얘기는 뭐예요? 진품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좀 원래 나는 이 자아표현 동기 집단 같은 경우는 원래 품질과 디자인만 보고 산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는 어차피 복제품이 아니잖아요. 난 진품이고 그리고 원래 이 진품이 가지고 있는 품질 디자인은 뭘로 대체할 수 없어 라고 보기 때문에 선호도가 줄어들지 않는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회 적응 동기 집단 눈에 확 띕니다. 5.49였는데 갑자기 복제품이 정보가 노출되고 나서 4.13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굉장히 가파르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이거에 비해서. 그렇죠? 여기 뭘 의미해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원래 이 사람들은 어떤 이 제품이 상표, 그쵸? 이게 명품이라는 상표에 대한 이미지를 갖다가 표출하고 싶었던 사람들인데 복제품이 막 돌아다닌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 나쁘죠, 사실은. 사람들이 이렇게 볼 거 아니에요. 야, 너 그 복제품이잖아. 이렇게 봤을 때, 나는 진품 구매하고 다니는 건데 복제품으로 이렇게 몰리는 거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이 복제품이 안 나와 있는 다른 물건으로 갈아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그 제품 자체가 갖고 있는 디자인과 품질이 아니라 그 제품의 상표, 이미지를 갖다 소비하려고 했던 사람들이기 때문에요.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복제품 구매자 집단의 경우를 한번 보면, 자, 어떤 디자인이나 품질 같은 걸 보고 돈은 없어서 이거를 구매한 사람들의 경우에는 5.89에서 어떻게 됐어요? 5.33으로 사실 많이 떨어지진 않았지만 이 자아표현 동기 집단에서 떨어진 거에 비해서는 훨씬 더 떨어졌습니다. 사실은. 그쵸? 자, 그러나 이게 큰 차이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이렇게 약간의 떨어진 이 어떤 인원수가 등장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것이죠. 어느 정도 이렇게 빠져나간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럴 수 있죠. 기본적으로 나는 저 제품, 저게 진품이 명품이나 이런 걸 떠나서 저 제품이 지니고 있는 어떤 기본적인 디자인이라든가 색상 뭐 이런 것만 보고 구매를 한 사람인데 갑자기 다른 사람들이 야, 너 이거 복제품 너 인마 저게 명품 들고 다니고 싶어서 이렇게 자랑하고 싶어 들고 다니는 거지? 이런 복제품이 등장한 이후에 사람들로부터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심리적 위축감이 생겼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다 하더라도 큰 변화가 있지 않다라는 사실에서 진품 구매자 집단의 자아표현 동기 집단과 복제품 구매 집단의 자아표현 동기 집단은 사실은 복제품 자체의 정보가 노출 전후에 이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 사람들은 어떤 상표라는 어떤 상징성을 갖다 구매한 것이 아니라 제품이 갖고 있는 실용성, 실속성을 구매했기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는 그 표현이 나옵니다, 여기에. 자, 사회 적응 동기 집단인 복제품 구매자 집단 중에서 즉 상표 보고 산 사람들, 이 사람들은요 변화가 전무합니다. 자, 이건 뭐예요? 이 참 재미있는 변화 없음이라는 부분은 당연히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어차피 내가 의도했던 건 돈이 없어서 진품을 구매하지 못했고 그 상품을 가지고 있음으로 해서 내가 진품을 소유했다라는 어떤 상징적
어떤 그 느낌을 받고 싶었던 것이죠. 근데 복제품이 남발된다라는 사실, 그래서 둘이 구별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은 오히려 이 사람들한테는 뭐예요? 야, 이거 오히려 진품이라고 속여도 되겠다라는 어떤 그런 뭐라고 할까요? 오히려 더 구매하고자 하는 의욕이 더 커지죠. 왜냐하면 진품과 복제품이 구별할 수 없는 정도가 됐다면 복제품을 구매해도 진품을 구매한 것과 같은 그런 효과를 누릴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실제로 그래서 이 사람들은 어차피 이게 복제품이 나오던 원래부터 복제품을 들고 다니던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표를 해석하는 게 좀 복잡하지만 충분히 설명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지금 표를 가지고만 이렇게 설명한 거, 선생님이 뭐 짝퉁 구매하는 사람들의 심리, 뭐 이런 얘기를 잠깐 얘기했지만 그 얘기만 풀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 뭘 끄집어내야 된다는 거예요? 바로 아비투스를 끄집어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아비투스를 끄집어낸다면 어떤 논리가 나와야 돼요? 1번 문제로 올라가 보면 결국은 이 네 복제품, 진품 구매자와 복제품 구매자의 태도 변화에 따라 나타난 특징을 분석하라고 했는데 아비투스의 개념을 적용시켜야 된다 그랬죠. 자, 그렇다면 기본적으로 진품 구매자들은 기본적으로 상류층의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상류층의 아비투스를 지니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그런데 실제로 상류층의 아비투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디자인이나 품질 같은 것들이 좋아서 구매한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다면 그냥 상표를 구매함으로써, 그쵸? 상표의 상징성을 구매함으로써 이렇게 자기를 보이려고 했던, 그쵸? 사회 자기 표현 어떤 동기 집단 같은 경우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여기에 해당되겠죠. 즉 중상류층에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중류 혹은 상류층에 해당되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 이 사람들의 아비투스는 어떻게 정의 내릴 수 있어요? 이 사람들은 뭐예요? 자, 이거 비싸. 그리고 굉장히 고품질이고 좋은 디자인을 갖고 있어. 남들이 구매할 수 없는 정도의 레벨에 와 있어. 이 사람들은 당연히 진품 딱 구매하고, 그죠? 디자인만 보고 딱 구매하는 겁니다. 상표 별로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사람들은 상류층의 아비투스가 드러나는 것이죠. 남들과 확실하게 차별화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상류층 중에서도 나는 저쪽 사람들하고 차별하고 싶어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로 구별하는 사람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중류층의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기본적으로 내가 저거를 구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더라도 무리해서라도 그걸 구매함으로써 이 상표를 구매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그 상류층인 것처럼 어떤 자신의 어떤 성향을 드러내 보이고 싶어하는 속성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어떻게 접근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자, 그렇다면 복제품 구매자의 경우는 어때요? 복제품 구매자의 경우 일반적으로 복제품 구매자의 경우에서 실제적으로 어떤 품질이나 이런 걸 보고 산 사람들은 중류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중류층이라고 볼 수 있지만 중하류층으로도 볼 수 있죠. 일반적으로 중하류층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뭐예요? 이 자기 표현, 그러니까 사회 적응 동기 집단 같은 경우는 뭐예요? 자기를 갖다가 어떤 상류층에 그죠? 그 소속되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하는 그런 과시적인 욕망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 사람들 같은 경우는 기본적으로 어떤 그 상류층에서의 소속이라기보다는 자기 표현 동기 집단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자기도 품질이란 디자인을 같은 거 보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실제적으로 진품을 구매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속해 있는 어떤 그 자신의 그 사회적 위치에 그냥 받아들이고 적응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이라는 것들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지금 진품 구매자와 복제품 구매자들이 이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고 봤을 때 변화가 일어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땠어요? 이 상류층의 아비투스를 가지고 있던 진품 구매자들 중에서 그 자기 어떤 표현 집단 같은 경우들은 변화가 거의 없었죠. 복제품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변화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사실은 원래 자기는 이 위치에 있었고 이 부분이 복제품의 등장으로 해서 내가 진품을 구매해왔던 사람이기 때문에 아무런 변화가 생기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별로 변화가 없죠. 하지만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자, 이걸 구입함으로써 역시 상류층이라는 것을
드러내 보이기 위한, 그렇죠? 자신의 어떤 성향을 갖다가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자신의 성향을 드러내려고 했던 사람들인데 이러한 복제품의 범람은 결국은 자기를 어떻게 만드는 거예요? 복제품을 들고 있는 사람들하고 구별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갑자기 구매하고 싶지 않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급격하게 떨어져 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는 이 제품을 통해서 더 높은 층의 상류층의 어떤 그 아비투스를 나도 소비한다라고 보여주고 싶었었는데 복제품의 등장으로 야, 너 그거 복제품이야, 짝퉁이야 라고 비난받음으로써 갑자기 다운돼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받아들일 수 없게 됐다는 것이죠. 자, 복제품 구매자 중에서는 역시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기본적으로 자기 표현을 하고자 하는 사람들의 경우에는 역시 별로 크게 차이가 없었지만 약간 떨어지는 성향을 보였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회적인 동기 집단들처럼 이런 어떤 상승, 어떤 그 신분 상승의 어떤 상징으로서 보여주고자 한다라는 부분을 자기는 아니다. 나는 그러한 속물 근성을 갖고 있지 않아.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라는 심리적인 요소가 어느 정도 발동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너무나 당연히 사회적인 동기 집단 같은 경우는 짝퉁이 딱 등장했다 하더라도 복제품이 등장했다 하더라도 사실은 별 영향이 없는 거예요. 원래 이 사람들은 그걸 구매했던 것이고 오히려 구별이 안 되니까 더 좋아지는 상황이 돼버리는 것이죠. 이해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이걸 선생님이 지금 설명했던 거 500에서 600자 정도이기 때문에 정리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요? 아비투스라는 개념, 바로 이 성향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 있잖아요. 어떤 사회의 지위, 사회 속에 자기의 위치와 그리고 성향, 남들과의 어떤 구별짓기라는 부분들, 그쵸? 어떤 그 계급, 계층 성향이 아비투스를 통해서 나타나고 있다는 거, 이것이 이런 제품을 구매하고 또 복제품의 등장으로 인해서 심경의 변화가 일어나는 이러한 요소들을 설명할 수 있는 것으로 적용하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단순한 어떤 우리의 단순한 시각으로 주관적 시각으로 어떤 복제품 구매자와 어떤 진품 구매자의 어떤 심경 변화를 설명해서는 안 되고요. 바로 이 아비투스라는 개념을 이용해서 설명에 들어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일본이 만만치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단순해 보였던 문제 같지만 사실은 굉장히 깊이 있고 꼼꼼하게 설명을 해줘야 되는 논제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쯤 됐다면 훨씬 다음번 문제는 편안하게 여러분들 흘러갈 수 있었거든요. 자, 2번 문제예요. 근데 이거 1100자까지 쓰는 겁니다. 사실은 자수가 압박감이 쫙 오죠. 근데 이거는 앞에서 가의 개념을 충분히 이해했다면 여러분들 어느 정도 정리됩니다. 자, 가의 개념이 뭐예요? 아비투스라 그랬죠? 즉, 사회적인 위치, 자기의 어떤 그 어디에 속했는가, 사회에 속해 있는 위치를 습관적으로, 관습적으로 드러내 보이는 성향을 아비투스라고 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 가의 개념이 이건데 다의 관점이 하나 더 플러스 알파가 돼요. 다의 관점과 가의 관점은 거의 유사한 관점이라는 것을 조금 이따 읽어보면 알 수 있게 되거든요. 근데 이걸 통해서 라에 그려진 인물들의 행동 방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고 했습니다. 자, 인물들의 행동 방식에 대한 자신의 견해가 무엇인지 꼼꼼하게 정리해 나가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라에 그려진 인물들을 어떻게 설명하느냐라는 부분인데요. 그게 가와 다의 관점을 통해서 역시 설명해 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한번 정리해 봅시다. 우리 가는 이미 정리했어요. 그러니까 가는 편하게 왔고요. 다는 뭐냐면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한계급의 훌륭한 신사는 이랬습니다. 유한계급의 훌륭한 신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소위 말해서 상류층의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결국은 육체적 안락 같은 것을 얻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을 버는 목적이. 자, 이런 동기는 보통 사람에게서나 중요하다. 즉, 돈벌이가 육체적 안락, 생필품 같은 거 사는 데 집중하는 것은 보통 사람인데 유한계급은 뭐예요? 결국은 처음부터 부에 따른 상하의 차별을 노리는 것이라는 거죠. 내가 돈 많아. 그러니까 저 사람들하고 내가 구별 지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보면 야만 문화에서는 뭐 이런 것들이 힘겨루게요. 칼싸움 이런 것들이. 근데 유한계급이 일원이 되거나 주도권을 장악하는 것이 바로 이런 사람들. 야만 문화에서는. 그러나 결국은 뒷골목에 벌어지는 깡패 다툼에 불과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한계급에게 중요한 것은
육체적인 힘겨룸이 아니라 금전적인 겨룸이라는 거죠. 돈 싸움에서의 승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대충 뭐 용어들이 이렇게 쓰여져 있지만 부자들은 보통 저게 먹고 살려고 돈 버는 거 아니야. 남들보다 확 격차를 벌리고 차별화하기 위해서 돈 버는 거야. 그리고 이 사람들은 돈 싸움이야. 이 사람들의 싸움이라는 건 권력이라는 게. 그게 결국은 이러한 부분에서 보면 보통 사람은 생필품과 육체적 안락을 획득을 위해 일하고 있지만 부자는 금전적 겨룸에서 이기기 위해 부를 축적한다고 말하고 하고 있죠. 결국은 앞에서 정리한 거예요. 근데 이게 베블렌의 독특한 이분법으로 나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결국 베블렌이 등장하고 있지만 베블렌의 얘기가 이거라는 거예요. 결국은 여기 보통 사람은 생명의 유지와 육체적 안락에서 효용을 얻기 위해 재화를 소비하지만 유한계급의 신사는 자신의 부와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소비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 소비의 목적이 보통 사람은 어때요? 육체적 안락, 생명 유지, 먹고 살아야 돼, 그렇지? 그런데 부자들은 뭐예요? 부와 실력을 과시하기 위해 소비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유명한 과시적 소비, 과시적 레저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고요. 자, 이 과시적 소비와 과시적 레저에 대한 얘기가 나왔지만 이 베블렌의 이분법이라는 것은 보통 사람은 어떻게 산다고요? 생명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육체적으로 좀 편하려고, 쉬려고, 등 따시고 배부르다 이렇게 살고 싶은 거야. 그러나 부자들은 어때요? 자신의 부와 실력을 보여주려는 거죠. 나 이만큼 있어 라고 보여주려고 소비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시적 소비라는 개념의 얘기가 나와요. 바로 제시문 다가 그 두 가지 계급에서의 소비의 성향이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정확하게 정리해주고 있었던 글입니다. 자, 이걸 통해서 제시문 라에 등장하는 이야기가 뭐였어요? 여러분들 사실 제시문 다 읽어보고 이 강의 듣는 거라고 믿고 선생님이 속도를 빨리 정리해보면 유자라는 사람이 누구예요? 재벌집 운전기사예요. 그런데 운전기사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재벌은 아니죠. 그렇죠? 유자와 여기에 등장하는 재벌 총수가 둘이 재벌 총수가 서로 비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자는 누구예요? 보통 사람인 거고 재벌 총수는 누구예요? 유한계급이라는 거예요. 이해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무슨 얘기예요? 총수의 자택에 갑자기 무슨 엄청난 시멘트 해서 인공 연못을 만듭니다. 그렇죠? 그런 다음에 비단잉어를 갖다가 놨는데 외국에서 들여온 거예요. 근데 가격이 몇 사람치 월급을 합쳐도 못 미치는 상식박의 몸값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80만 원쯤 마리당 80만 원 이게 옛날 거니까 지금으로 봐서도 80만 원이면 싼 가격이 아닌데 당시에는 훨씬 더 비쌌는데 뭐 여기 보니까 자기 월급으로 글쓴이의 월급으로 계산해 보니 3년 4개월 동안 몽투째 쌓아야 할 거니까 엄청난 뭐 3년이 넘는 연봉의 한 마리 가격이라는 거죠. 뭐 보통 사람은 상상할 수 없는 가격에 비단잉어를 집에다 풀어놨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거기다가 뭐 베토벤이나 차이코프스키 뭐 이런 음악을 틀어줘야 되고 키우는데 거의 뭐 이 고기가 거의 사람을 뛰어넘습니다. 그죠?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근데 어느 날 비단잉어들이 떼죽음을 당했다는 거예요. 자, 그랬는데 총수가 아쉬워서 와봤는데요. 고기들 다, 이 죽은 고기들 다 어땠냐고 물어봤더니만 어땠다는 거예요. 비싸기도 하고, 그냥 아까워 버리기도 하고, 이게 버리기 아깝기도 하고, 그래서 된장칠해 갖고서는 해먹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총수가 화를 냅니다. 이 잔인무도한 것들이라고 하면서. 결국은, 이 총수의 입장에서는요, 비싼 비단잉어, 돈이 아깝다라는 걸 떠나서 어떻게 반응하고 있죠? 야, 그 비단잉어를 그런 식으로 니들이 먹는 걸로 해결했냐? 어디에 묻어줘야지. 뭐 이런 식의 개념으로 접근하죠. 그러니까는 좀 상식적으로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그죠. 차라리 뭐 버리는 것보다는 먹어서 사람들 배를 불리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게 보통 사람 유자의 생각인데 이 총수는 또 그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생각하는 어떤 도덕적인 그 내면성이 다르게 나타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결국은 이 마지막 장면에서도 결국은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이 총수도 포기하고 돌아갔다라는 얘기인데요. 자, 이 소리 하나의 좀 코믹한 이야기인 것 같지만요. 이 속에서 유자라는 어떤 보통 사람을 대변하는, 보통 사람의 아비투스를 대변하는, 그쵸? 이 어떤
이 모습과 또 유자라는 그 재벌 총수라는 어떤 그 상류층의 어떤 유한 계급의 아비투스를 대변하는 모습을 우리가 모두 볼 수가 있었잖아요. 그렇다면 결국은 문제로 들어가 보면 이렇게 정리해 둘 수 있겠죠. 자, 라에 그려진 인물이 유자와 재벌 총수입니다. 재벌 총수인데요. 자, 이 사람들 같은 경우에 등장할 수 있는 유자는요, 생명유지라든가 생명유지, 그죠? 그리고 신체적 만족 이런 것들을 위해서 소비를 하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비단잉어의 처리에 대해서 비단잉어 처리를 먹을 것으로 본 것이죠. 먹을 것. 그렇죠? 그런데 재벌 총수의 입장에서는요. 어떤 그 과시하기 위한 거죠. 과시 소비를 하기 위한 겁니다. 남들과 차별하기 위한 소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완전히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어마어마한 그 소비를 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이 비단잉어를 갖다 어떻게 본 거예요? 먹을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비단잉어는 뭐가 된 거예요? 비단잉어는 결국은 하나의 자신을 과시하게 하는 과시의 어떤 그 물건이죠. 과시 물건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상징성을 나타내는 거죠. 과시를 할 수 있는 상징적인 요소인 거지 단순히 먹을 거로 해석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비싼 비단잉어 니들은 있냐? 뭐 이렇게 반문할 수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유자와 재벌 총수가 갖고 있는 것, 유자는 보통 사람들, 중하위층이 가질 수 있는 보통 사람의 아비투스를 지니고 있는 것이고, 재벌 총수는 상류층만이 지닐 수 있는 아비투스죠. 그 유자의 보통 사람의 아비투스는 바로 소비에 있어서 생명 유지와 신체적 만족을 유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고, 이 재벌 총수에 있어서 아비투스는 이 소비라는 것이 보여주기 위한, 그쵸? 차별하고 보여주기 위한, 남들과 구별되고, 또 과시하기 위한 소비로 이해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된다면 여러분들 충분히 이 두 사람의 그 어떤 행동 양식을 갖다가, 뭐 연못을 차려놓는 부분, 또 그걸 차려놓는 거에 대해서 유자는 어떻게 판단하고, 또 재벌 총수는 어떤 의도로 차렸으며, 또 비단잉어를 또 키우는 방식, 또 비단잉어가 죽은 뒤에 그 둘이 어떻게 반응하는가가 차별화가 되죠. 그렇죠?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여러분들이 정리해갖고 이 두 사람들이 속한 아비투스의 차이에 의해서 이런 어떤 구별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을 정리해 나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1100자짜리니까요. 편안하게 아비투스에 대한 어떤 정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아비투스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를 내려주는 것도 하나의 글을, 완성도 있는 글을 쓰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건대 논제에 등장하는 소재들은 그닥 어려워 보이지 않았지만 실제로 우리가 문제를 이렇게 하나하나 꼼꼼하게 풀다 보니까 상당히 아주 치밀한 분석과 적용이 요구된다는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겉으로만 보고 편안하게 쉽게 쓰는 것이 아니라 매우 아주 촘촘하고 치밀한 논리적 구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표현을 갖다가 할 때 그 근거를 갖다가 끌어와야 되는 것이 나의 근거가 아니라 주어진 제시문의 근거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다시 한번 2012학년도 논술을 통해서 건국대 논술이 보여주려고 하는 방향성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름으로써 우리가 1회 문제를 풀어봤고요. 2회에서부터도 또 열심히 여러분들 이 수업 따라와 주신다면 건대 들어가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